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신세계그룹이 다급해 보입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신세계그룹은 작년 9월 최고 경영자를 40% 교체하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신세건설 대표를 연임시킨 지 일주일 만에 경질했죠. 지난달 8일 회장 승진으로 책임이 더 무거워진 정용진 회장이 과연 위기를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신세계가 인적 쇄신을 통해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면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도 과감한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 간 스몰딜로 사업 재편에 나섰죠.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기업 얘기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주요 대기업의 미래 투자 전략 토의학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박병호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세건설 얼마 전에 신세건설 대표를 연임시킨 지 일주일 만에 경질을 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경질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던데. 자, 신세그룹 내에 좀 위기감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좀 보여준다고 하겠네요. 박중훈 대표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세건설 전반적인 상황. 우리가 알듯이 최근에 건설사들의 부실, 태영구를 비롯해서 시작으로 그 이후에 지금 어디가 순서가 될까? 총선 이후에 어디 순서가 될까라고 시장에서 나도는 얘기는 롯데건설하고 신세계건설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실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번에 지난해 이마트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렇죠. 창립 이래 첫 적자였죠. 그 연결 기준이니까 그 연결 기준의 적자의 주요 역할을 했던 게 신세계건설. 주범이 신세계건설입니다. 실제 이번에 그 신임 대표로 내정된 분이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인데 우리가 아까 초대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 달에 신세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계열사 대표이사의 40%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9월에 그렇게 인사를 전격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보면 재계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인사에는 이번 인사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해에 40%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력 계열사는 다 바꿨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아시듯이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그다음에 신세계 푸드라든지 주요 계열사인데 신세계 대표이사를 박주영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이사를 앉혔어요. 그리고 이마트 대표이사에는 정용진 회장이 그렇게 아끼던 외부 출신을 갈아치워버리고 4년 만에 한채양 대표를 앉혔습니다. 이번에 신세계 건설에도 허병훈 경영지라실 앉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재무통입니다. 재무통. 모두 재무통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명희 총괄회장이 키운 사람들입니다. 이명희 총괄회장이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 지난 9월 인사와 이번 인사의 공통점은 실제적으로 정용진 회장이나 정유경 신세계 총괄 부사장의 입김이 거의 작용하지 않은 이명희 총괄회장의 입김으로 인한 입김의 인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용진 회장이 지난달 8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명희, 모친인 이명희 회장이 총괄 회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사를 해왔다. 그러면 이번 신세건설 전격적인 경질 자체, 그거는 그러면 정용진 회장이 이명희 회장의 뜻과 달리 경질시킨 건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예측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명희 회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정용진 회장이 또 이마트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백화점은 정유경 이제 동생한테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누구의 뜻이 더 강하냐라는 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그 위기감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마트 신세계그룹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업 역사를 보면요, 이 건설회사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룹을 문 닫게 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룹을 망하게 한 그 주범이 된 경우가 많다. 예, 우리가 뭐 새끼가 어미를 죽인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처럼 네. 이 작은 회사 하나가 이 사실은 그룹 전체를 문 닫게 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오. 그 외환위기 시절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소주의 시장 마켓 1등을 하던 그 진로 그룹이 그 건설회사 때문에 문 닫았고요. 또 여성복 1등 하던 회사 신원이라고 있습니다. 신원, 오래된 네. 회사. 예, 신원이 또 신원종합건설 때문에 문 닫았고 그게 이제 그때뿐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들어서서도 우리 뭐 비대 뭐 정수기로 유명한 성공했던 웅진그룹이 또 건설회사 때문에 또 문을 닫게 됐고요.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뭐 LIG 그룹도 건영이라는 회사 때문에 고초를 겪었고요. 뭐 금호아시아나 그룹도 그 대우건설 인수 때문에 그렇고 그 예는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좀 생략하고 최근에 와서도 GS 그룹, 뭐 SK 하나 그룹도 건설 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 신세계건설의 부실이 심각하니까 신세계그룹 전체에 그 영향을 줄 수 줄 만큼 심각하다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인사를 전격적으로 했는데. 연결 기준으로 하니까 이마트가 신세계건설 때문에 적자를 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 본업만 본다면 어떨까요? 이마트 본업만 본다면 신세계건설 때문에 적자야. 우린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변명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신세계건설 때문에 그 사상 첫 영업 적자도 봤지만 또 하나의 또 기록을 남겼죠. 처음으로 유통 1위 자리도 넘겨줬죠. 쿠팡에. 아, 쿠팡에. 네, 여기도 기록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마트에 대해서 이마트가 사실은 그 전에 3조를 주고 이베이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G마켓하고 옥션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첫 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마트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셔닝으로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내리고 있거든요. 반면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제 괜찮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뭐 잘 아시듯이 더 현대서울, 여의도에 그리고 뭐 판교에 이런 좀 센세이션한 백화점을 만들어내면서 오프라인 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마트는 현재 점포가 15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국에. 이번에 또 줄입니다. 점포를 또 줄이고. 이미 롯데마트는 이미 구조조정 한번 들어갔죠. 이마트는 다시 구조조정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냐 이렇게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는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에는 오프라인 그런 매장 대형 마트인데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 좋고 주가도 연초 대비 현재까지 30% 이상 다 올랐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우리 이마트 주가는 어때요? 좀 최악이죠. 최악. 이마트 주가는 생각해 보시면 이마트의 점포가 그 전국 지점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되는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거기 땅값이나 뭐 지점 뭐 여러 가지 따져 보면 자산이 꽤 되겠죠. 근데 주가는 2조가 채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이마트 10년간 주가 추이가 나오는데 10년 내 최저 수준 주주들 굉장히 좀 뿔이 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이야기할 때 우리가 PBR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하는데 저런 주가 현황을 보니까 현재 PBR은 0.2가 안 됩니다. 0.17 이하로 가고 있으니까 0.17. 이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총 끝나고 일주일 만에 교체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주주들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는 이마트의 실적 부진의 원인을 신세계건설을 약간 진화시킨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트 본업도 지금 이마트 연결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준으로만 봐도 매출 영업이 이런 게 좀 좋지 않은데 그렇죠. 책임을 신세계건설에 넘기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실은 예견된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통이 국내에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할 때 거기에 짓는 많은 지점들을 누가 짓겠습니까? 딴 사람 주기 아까웠겠죠. 본업에게 계열사를 만들어 지었는데 그동안 20년간 경쟁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책임을 대표성에 묻고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다. 상황이 그 정도로 일주일 만에 신세계건설 대표를 좀 바꾼다면 뭐 혹시 정영진 회장 뭐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회장 승진한 지 뭐 추가적인 어떤 인적 쇄신, 인사 계획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야 될 것 같다. 우리 말씀 잘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세계건설의 영향, 자회사의 영향 때문에 예. 사상 적자를 봤지만 예. 아직까지 이 별개 기준으로 이마트 자체만 보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흑자인데. 흑자가 흑자인데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은 미래를 보고 산다라는 말 듣듯이 이 흑자를 내고 있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흑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특히 이제 이 이마트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는 좀 못하고 있다 생각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유통 그룹으로서 이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치중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잘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든지 셋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이마트는 기존에 우리가 유명한 그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그게 이커머스 영향 때문에 계속 매출도 떨어지고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마트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는 온, 오프 둘 다 잘하겠다. 둘 다 잘하겠다. 예, 둘 다 잘하겠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전략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둘 다 잘하겠다는 전략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예, 그 월마트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컸던 회사가 온라인도 잘해가지고 지금 아주 대등하게 따라오고 있다. 아마존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유명한 회사들은 또 그 방면을 가고 있는데 이 이마트는 온, 오프를 둘 다 잘하겠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또 통합 모델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그 통합 모델이 소비자들한테 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걸 몇 년 전부터 다들 얘기를 하던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온라인 쪽에 이제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옥션, 지마켓 다 인수했는데 막대한 돈을 넣었습니다. 3조 6천인가 뭐 저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렇게 큰 돈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세계 건설 문제는 뭐 신세계 백화점 또는 뭐 이마트 자금력을 따지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계열사들이 좀 지원해서. 예. 그렇지만 이 온라인 이쪽에 부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기감이 또 증폭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인사가 있다면. 저는 있을 거로 봅니다. 있는데 있다면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일반적인 계열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온라인 쪽에 집중해서 아마 뭐 인적 쇄신이 내지나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온라인 분야에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잘하겠다 그러는데 일단 이마트는 내수 중심의 오프라인의 어떤 본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를 잘하겠다는 전략이 과연 통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산자부에서 최근 3년간의 유통 채널 전체 매출액의 비중 변화를 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유통 산업 매출 비중이 크게 이제 대형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켓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SSM이라고 해서 소규모 우리가 알고 마켓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채널별로 비중이 가장 많이 준 게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가 전체 유통 매출에서 2021년에 한 15.7%에서 지난해 12.7%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포인트나 줄었는 반면에 백화점은 늘었어요. 16.8%에서 17.4% 오히려 늘었습니다. 백화점도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실제 좋은 거죠. 온라인은 48.4에서 50.5%로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네요. 인구 구조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위주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자 온라인 마켓이 이제 그러면 커져가는데 대응이 있느냐?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의 테무, 알리, 정말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쿠팡조차 위협받고 있어서 저는 이마트가 온오프라인을 같이을 해보겠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마트 미래에 대한 뭔가 좀 불투명하다. 그런 인식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이렇게 쇄신책을 발표했는데도 이마트 주가가 지금 전혀 반응이 움직이지 없습니다.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영진 회장 지금 회장으로 승진해서 뭔가 책임이 무거운데 정영진 회장이 부회장이 된 지도 한 20년이 가까이 됐죠? 부회장으로 벌써 해온 지가. 그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보면 참 SNS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제 회장이 돼서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업 총수나 리더로서 이렇게 SNS 활동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는 저 미국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괴짜 CEO라고 하시는 분, 예, 일론 머스크.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너 경영인들이 이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SNS 활동하는 거는 양날의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잘하면 더할 날씨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또 큰 피해가 부메랑으로 오거든요. 그 테슬라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테슬라가 초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그 SNS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예, 초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상당히 인지도 높아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 시기에는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말이다는 말이 나옵니다. CEO 리스크, CEO의 입이다. 입이 가장 큰 리스크다. SNS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모든 주주들, 테슬라 주주들의 어떤 바람인데 그 정용진 회장님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용진 회장님의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뭐 수십만, 어떨 때 100만 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달리 보면요, 이 100만 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또 안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는 수백만 명의 다른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너 경영인으로서 유명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고 잘생기셨고 뭐 MZ 세대로 봤을 때는 멋있는 사람인데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는 게 저희 하나의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뭐 그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회장이 되면서 이제 중단을 했다 그러는데 뭐 이게 그룹 사정을 보면은 지금 SNS를 뭐 할 만큼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현재 사실은 회장 승진할 타이밍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승진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장 승진을 한 그 타이밍 자체가 신세계 그룹의 실적인 최악이고 주가도 최악이고 거기에다가 직원들은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대표이사들 40%를 거의 절반 가까운 대표이사를 교체를 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본인 혼자 회장 승진 넌센스죠. 거기에다가 이 최악의 실적에서 지난 사업보고서 지난해 연봉 공개를 했는데 유일하게 정용진 회장만 연봉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넌센스죠. 대부분의 미등기임원들 그 상여금을 볼 때 대부분 당연히 떨어졌죠. 정리도 해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과연 주주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회장이 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회장님 타이틀을 달면서 뭔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룹의 리더십을 더 강화하면서 장악을 해서 신세계그룹을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이제 취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회장이 되면서 한 거는 이제 첫 인사는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경질인데 뭔가 좀 이런 인적 쇄신이라든지 경영 방침의 변화 같은 게 좀 나오기를 주주들은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그럼요. 신세계에 특히 투자하시는 주주들은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실 이명희 총괄 회장님과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동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그 정용진 회장이 된 게 뭐 본인의 뜻인지 뭐 아니면 어머님의 추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타이밍 관련돼 갖고는 아마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어렵고 백화점은 여전히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 문제가 되는 거를 정용진 회장이 책임지고 이 그룹에 딴 데 전파시키지 말고 책임지고 해결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회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이제 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가족 경영하는 데 있어서 뭐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해 본다 그러면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리더십 내지는 그 어떤 경영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왔다.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장으로 돼서 뭔가 주기에 걸맞게 기업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될 테고 경영 비전도 보여야 될 테고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네요. 자, 신세계는 그렇게 위기 탈출에 지금 비상에 걸린 반면에 얼마 전에 현대차와 LG그룹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뭐 64% 3년 내 68조 현대차는 LG는 5년 내 100조. 어떤 내용입니까? 이 현대차와 LG그룹의 투자 계획? 두 그룹의 공통점은 첫 번째 키워드는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죠. 보통 이제 뭐 몇백 조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이야기하는 또 하나 공통 키워드는 R&D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래 준비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건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발표를 했고 LG는 주주총회 자리에서 발표를 했죠. 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뭔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투자 계획이겠네요. 이런 게.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앞으로 향후 정사진을 내밀면서 주주들 설득하기 위한 건데 이 두 개의 그 두 그룹의 공통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하나는 미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즘 완성차 업체들이 유행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요즘은 자동차 업체들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계공학 회사냐 IT 회사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임ler 벤츠도 그렇고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GE나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전체 뽑는 신규 인원 그 엔지니어의 60% 70%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에 대비한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SDV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CES 2024에서도 현대차에서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이라고 해서 SDV 전략을 하는데 현대차의 이 SDV 전략에 따라서 전동화, SDV, 배터리 기술 내자 이 세 개를 같이 움직여서 결국은 이 세 개를 묶어서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걸로 한국 비즈니스를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상에서 현대차가 전체 그 68조를 투자하는데 그 중에 R&D에만 절반인 31조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48%. 대단하네요. 이게 주 맥락이고 LG는 주주총회에서 LG의 요즘 대표적인 슬로건은 ABC입니다. ABC? 네. ABC가 뭐냐 하면 LG는 앞으로 그 AI 인공지능 그렇죠. 그다음 바이오의 바이오. 그리고 C는 클린 에너지입니다. 클린 에너지. 환경 요 세 가지 축으로 하면서 한 100조를 투자할 건데 한 50%를 R&D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국내 투자 대규모 투자가 이제 국내에 밝혔다. 그다음에 R&D에 상당 부분을 투자한다. 뭐 이러면 이제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취업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빅뉴스 같은데 결국은 이 주주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주들한테 뭔가 이제 비전을 이제 보인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보시기에 두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습니까? 저는 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주주들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잘 보여줬고 이렇게 그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좀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면 사실 경영학의 전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전략 이론, 전략,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옛날 80년대까지는 이제 산업 구조론이라는 어떤 전략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내용은 뭐냐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과가 좋으려 그러면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 그 영위하는 사업이 그 고성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 포지셔닝 하고 있으면 성공을 하고 뭐 저성장, 저수익 사업에 있으면 실패한다. 산업 그러니까 구조로. 앞으로 뛰는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라. 그게 그 이론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각광을 받았군요. 많은 기업들이 그 중심으로 가다가 이게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뭐 이론 이름은 핵심 역량 또는 뭐 자원 기반의 관점이라는 어떤 그런 전략 이론이 있는데 아니더라 보니까 기업이 성공하는 거는 이 어떤 산업에 있던 간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달려 있는 거지. 뭐 산업에만 좋은 데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너의 자신을 봐서 너희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봐서 성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뛰어들어라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압도적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오고 난 다음에 이 두 이론끼리 서로 이제 대등하게 경쟁을 했죠.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다시 산업구조론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을 했어요? 산업구조론이 핵심 역량을 뛰어넘었어요? 4차 산업 관련된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 관련된 그 기업들이 고수익을 내고 성공하고 주가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산업구조론이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지배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투자 기업들의 그 계획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 신기술을 걸자를 다 쓰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업이
그걸 다 잘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과 역량이 있느냐? 있는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들이 자신감 내지는 뭐 말은 다 하고 있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R&D 해가지고 그 뭐 하겠다 그러면 사업 계획이 아니라 이건 구상이고 꿈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이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산업 예. 구조에서 다 누구나 인공지능, 바이오. 예. 그러고 보니까 LG가 지금 그러네요. 본인들은 LG도 이제 그렇고 SK도 SK도 예 아마 SK도 곧 나오면 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이오, 배터리, 인공지능 똑같이 나올 전부 겁니다. 다. 예. 뭐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고 하니까 그 미래 산업을 두고 다 그 기업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해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도태되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그룹 하나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인데 보니까 뭔가 이 지금 스몰 딜을 계열사 간에 하는 걸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사업 재편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 재편을 한다는 겁니까?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은 사실은 2년 전에 크게 한번 있었죠.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이제 방산을 중심으로 두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중심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겠다. 굉장히 큰 구조 중에 하나 있었고 이번 사업 구조 개편은 그 이후 2차 거기에 대한 조금 디테일함으로 구조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했어요? 크게 줄기는 두 가지인데 네. 우선 그 지금 하나그룹은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 주 하나가 지주회사이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업 지주회사거든요. 여기. 예. 그러니까 사업 지주회사의 주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하나 축으로 이렇게 그 지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부들을 지금 다시 그 각자의 역량으로 분리시키는 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영역을 분리시킨다. 네. 좀 나누어서 그 중에 이제 떼어내고. 핵심은 뭐냐면 주 하나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줄 수 있는 방산 쪽은 방산으로 주고, 주고. 네. 그리고 태양광은 태양광 쪽으로 주는 이런 이제 구조 개편을 예. 플러스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는 사업부 중에서 좀 또 분할 거 분할해서 이것도 좀 구조 조정하는. 사실은 이 그림은 예. 이제 이게 이제 지배 구조 플러스 균형권 승계하고 밀접합니다. 경영권 승계와 밀접하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하나그룹은 김성윤 회장이 그 균형권 승계를 완전히 하려면 예. 주 하나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지분을 아들 삼형제에게 다 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 과정이 아직 있거든요. 아직 예.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예.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큰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은 주력 기업, 그러니까 방산, 화학, 조선까지 예, 이 주력을 가져가고 둘째인 김동원, 김동원, 네. 김동원, 네, 네, 김동원 그렇죠. 부사장은 금융 쪽을 가져가는 구조. 금융. 예, 그리고 막내인 김동선 전무는 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 플러스 예. 로봇, 네. 최근 로봇 사업까지 묶어서 가져가는 구조인데 예. 이번 사업 구조 개편도 하지만 그 큰 기업 안에 있는 여러 계열사와 사업 부분을 다시 질서를 만드는 정리해가지고 정리해가는, 예. 큰아들인 김동관 부회장 쪽에 이제 주력하는 우주방산이라든지 김동관 부회장이 관심 있는 신재생 그렇죠.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미래의 먹거리다. 그래서 뭔가 이걸 통해서 좀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보자. 뭐 그런 게 조금 여기 반영돼 있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좋게 해석해 주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보면 핵심을 보면 예. 사실 그 주 하나라는 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구조였었어요. 그 하나는 그래서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과거에는 굉장히 단조로웠죠. 한국화약이라는 어떤 방위산업체의 어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다가 화학 쪽을 많이 이제 키웠다가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삼성으로부터 그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 지금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이 하나 회사를 에어로스페이스. 인수하고 나서부터 회사 그룹이 굉장히 이제 커졌고 네. 지금 세계 7인가 뭐 정도까지 올라오는 정도까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주 하나의 사업을 정리하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떼가지고 이제 일부는 뭐 풍력 발전, 뭐 플랜트 같은 어떤 하나 오션이라고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네, 네. 그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조선회사로서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다음 태양광 관련된 뭐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은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에 넘겨주고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하는 건 그런 좋은데, 과정이군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 김성현 회장은 첫째 아들 김동관 부회장. 부회장에게 절대적인 그룹의 어떤 그 사업을 넘겨주는 포석이 강합니다. 하나오션, 하나에로스페이스 전부 다. 하나에로스페이스. 예, 뭐 기존의 화학 소재까지 포함해서. 예. 그다음 둘째 이제 화학, 둘째는 김동원 타이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융주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막내 몫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동선. 예, 김동선입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사업체 한 2개 정도를 떼가지고 그래요? 이제 명목은 하나에로스페이스한테는 방위산업, 항공우주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분이지만 거기서 사업체 뭐 반도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을 떼가지고 김동선 씨에게 맡기는 네,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주력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방산이 전망이 좋다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전망이 좋고. 예, 뭐 최근에 국제 질서도 방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이런 부분에 이제 변성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좀 더 그 집중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인적 분할하는 거. 네, 인적 분할을 하면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예. 인적 분할을 하면 그 주 하나가 인적 분할된 기업에 똑같은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주기가 편하죠. 음. 사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 게 맞죠. 만약 그 뗀 기업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다시 그 삼형제간 나누기와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게 아니냐. 네. 하나 쪽에서는 사업 경쟁이 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주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에로스페이스 방산 우주항공에 집중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계기로 해서 사업을 재편하고 경영권 승계를 좀 확실히 하겠다. 그런 포석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대기업들의 미래를 대비한 선택과 집중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경임교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